이어서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께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순환경제의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30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구소 홍수열 소장이고요. 목포는 제가 처음 와봐요. 오니까 참 좋네요, 목포. 오늘 토론회 계기로 해서 목포가 재활용 도시, 제로 웨이스트 도시로 거듭나는 첫 출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원래 이거 충분히 설명하려면 한 4시간 정도 필요한 강의 자료인데요. 압축해서 한 30분 정도 발표드릴 거고요. 주요 내용은 오늘 토론회 주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슬라이드 71장 이후에 있는데 앞부분에 70장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관리는 재활용 시대에서 순환경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재활용 시대와 순환경제의 차이는 뭐냐? 재활용 시대까지는 쓰레기 관리입니다. 순환경제 시대는 이제는 단순히 쓰레기 관리를 잘 하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재생원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순환경제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를 말시할 때 이제 단순히 쓰레기 관리를 잘하자라고 하는 기존의 관념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만 순환경제 시대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환경제 개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페트병 그림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천연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된 경제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순환경제입니다. 순환경제로 가는데 단순히 재활용을 하면은 순환경제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천연자원이 투입되거나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은 그것은 결국 순환경제의 모습이 아니죠. 페트병 재활용률 우리나라가 80%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페트병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고, 페트병은 재활용하는데 재활용된 페트병이 섬유로 가서 한번 섬유 제품으로 재활용된 다음에 쓰레기를 배출해요. 한번 재활용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상황이죠. 이런 시스템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순환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페트병이 재사용되거나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되고, 의류는 의류로 재사용되거나 다시 섬유로 재활용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고, 페트병이 섬유로 가거나 섬유가 페트병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더라도 순환의 고리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닫힌고리 재활용이 우선이다. 닫힌고리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용도로 반복 재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반복 재활용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신규 원료의 투입은 최소화되고 쓰레기 배출은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순환경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개념적인 목표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고요.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 기후위기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자꾸 재생에너지만 얘기해요. 에너지 전환이죠. 하지만 재생에너지만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탄소중립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의 총 사용량을 줄여야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이 물질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 사용 방식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물질 이용 방식의 전환도 필요하죠. 물질 이용 방식의 전환이 바로 순환경제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두 축으로 가야만이 성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로 웨이스트와 순환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데 바라보는 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순환경제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제로웨이스트는 현장 기반의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자체 차원에서 순환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제로웨이스트 정책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시민들 관점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마련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소비 기반들, 인프라, 문화를 어떻게 확산할 거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소비로 가기 위해 소비자 실천을 얘기하는데, 소비자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소비자 행동도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변하는 만큼 기업들도 변해라 라고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녹색 소비, 제로 웨이스트 소비, 탄소 제로 소비, 이런 개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 정책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정책까지 녹색 소비와 관련해서 정책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녹색 제품 소비로 한정돼 버려요. 그는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한정돼 버리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녹색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로 웨이스트 소비하고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 소비는 큰 틀로 이해를 하고, 녹색 소비 하에서의 제로 웨이스트 소비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통합정책적으로 지자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의 매립이 금지가 되고, 2030년부터는 전국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의 매립이 금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8년 남았는데요. 8년 사이에 종량제 봉투의 매립을 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은 2030년 이후에는 목포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을 것이냐. 핵심은 그 사이에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해버리면 소각 용량이 또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소각장을 짓더라도 쓰레기 감량 정책은 꾸준하게 전개가 되어야만이 직매립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환경제 과제인데요. 앞부분은 거시적인 정책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순환경제라는 것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에 대한 상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체 간의 역할들이 필요하고 통계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물질의 정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품의 설계 같은 분야에서 플라스틱 문제까지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순환경제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특화된 기술과 기업들이 경제 전반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부분의 순환경제와 관련된 과제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로웨스트 재사용 이렇게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첫 번째, 일회용품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제 용기 있는 소비 시스템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환경부의 현재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정리를 한 거고, 사용을 금지하거나 공짜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두 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되고 있고, 작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바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월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작이 되고요. 테이크아웃 때는 일회용 컵 하나에 300원의 강제 보증금이 의무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장 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원래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종이컵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종이컵은 일회용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 쓰는 거 많이 보시죠. 2008년 이후로 종이컵이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하나둘씩 식당들이 종이컵을 쓰기 시작하는 식당 내에서 올해 11월 24일부터는 그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종이컵 못 써요. 그리고 종이컵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은 일회용 보증금 제도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컵에 대해서도 300원의 보증금이 붙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막대, 전등 막대 이게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고요. 재가전과 종합 소매업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종합 소매업, 그러니까 편의점하고 동네 슈퍼 다 걸려요. 이제 원래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과 동네 슈퍼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자체를 돈을 받고 나눠주는 행위도 다 금지가.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체육시설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고요.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사용 규제도 재도입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서 이런 변화된 규제들을 지역에서 잘 따를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과제가 되는데, 문제는 일회용품의 규제 속도보다도 새롭게 증가한 일회용품의 양과 종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겠고요. 뭐 전통적인 일회용품 규제가 아니더라도 바다 쓰레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규제해야 될 플라스틱들이 있는 것이죠. EU에서는 규제를 하는 것들이 좀 풍선 막대라든지 사탕의 그 플라스틱 막대 같은 건 EU에서는 사용 금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회용품이 전통적인 일회용품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규제를 해야 되고요. 명도, 그다음에 K칼, 그다음에 해변가의 푹죽 이런 것들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런 행위들 사용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고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설명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첫 번째 일단 캠페인 접근이 있습니다. 용기 내 챌린지 같은 것들이 될 텐데요. 뭐 좋은 캠페인이고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자체 관점에서도 이런 캠페인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시민들과의 관련된 캠페인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 필요하면 관련된 제로 웨이스트 포인트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틀 팩토리에서 하는 것처럼 아예 시기를 정해서 집중적인 캠페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보틀 팩토리에서 유어 보틀 위크라고 해서 딱 2주 정도 정해서 한 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가게들을 집중 참여시켜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혹은 매장들에게 일회용품 안 쓰는 모델들을 체험하게끔 해주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스타벅스에서 하는데 뜨지 않는 것들이 매월 10일 일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했는데 잘 안 뜨죠. 잘 모르고 있는데 왜 10일이냐? 일회용품 없다라고 해서 10일은 일회용품 없는 날인데, 저는 지자체도 아니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매월 10일은 일회용품 없는 날입니다. 집중 캠페인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람들이 확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 이날만큼은 뭐 텀블러의 할인들을 좀 늘리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일회용품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시키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좋은 거는 명소 같은 게 나오는 게 좋죠. 그 서울의 서촌의 얼스어스처럼 케이크로 너무 유명해서 케이크 먹고 싶으면은 자기 그릇 들고 와라. 케이크 때문에 자기 그릇을 들고 와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입소문을 타게 되면은 자기 용기 들고 오는 것들을 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겠고요.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서 전국의 용기 내 캠페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다회용 도시락 배달 착한 가게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중구청에서는 돌봄 도시락에서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 도시락으로 하는 것인데, 이거는 아예 법제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에서 저소득층의 돌봄 사업으로 도시락 제공하는 것들은 일회용품 못 쓴다. 이렇게 해서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회용 도시락을 쓰자. 이렇게 해줘야 다회용에 대한
기본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에서 이런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요기요하고 작년에 시작해서 원래 지금 3개월에서 일단 1차 시범 사업은 끝났습니다. 다해용기로 배달하는 시범 사업들이고요. 아마 내용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기요 이끌인 시범 사업에서 보게 되면 B2B 서비스가 있고 공유주방 서비스가 있고 B2C 서비스가 있는데 의외로 B2B 서비스가 사용이 많죠. 이 B2B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기관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도시락 시켜 먹을 때 아예 그냥 집단적으로 일회용 도시락이 아니라 다회용 도시락으로 주문하게끔 아예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공공기관에 하고 같이 통으로 해서 주변에 급식소가 없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회용 도시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 또 공유지방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공유지방의 홀 서비스에서는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 도시락 용기를 쓰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경기도 배달 특급에서도 화성시 동산 지역에서 다회용기 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도 수거, 거부나 반찬, 선택 이런 것을 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품 사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환경부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밥하고 그릇 정도에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계획도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모델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사내 영화관, 야구 경기장, 카페 등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사례들도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스타벅스가 자율적으로 1,000원의 보증금을 붙여서 테이크아웃하기 위해서 반환받는 자율 보증금 시스템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제주도 전역의 스타벅스 그리고 서울시청 주변에 스타벅스 매장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 주변에 부산시 이컵이라고 해서 보증금 2,000원을 부과한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인천시는 역시 시청 주변으로 해서 이연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방식은 아니고 다회용기로 가져와서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개별 카페적으로 하는 것들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냥 쭉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다회용 컵 사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지자체가 쫓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뭐 남들이 하니까 다회용 컵 하자. 다회용 컵 사업 잘못 뿌리게 되면 그 쓰레기만 나는 겁니다. 다회용 컵 사업은 적어도 컵 회수율이 90% 이상 되어야 일회용 컵에 비해서 환경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수거 세척 비용의 증가 문제, 용기 표준화 개발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은 지금처럼 공유컵 정도의 시스템으로는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다회용 컵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반드시 보증금 시스템과 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회용기만 전문적으로 빌려주고 세척해주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회용기 보증금 시스템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스타벅스 모델처럼 그리고 부산시 이컵처럼 자율 보증금 방식으로 그러니까 각 지자체들 혹은 민간업체들이 알아서 그냥 보증금 매겨서 돌리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 방식이 정착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몰라요. 지금 지켜봐야 돼요. 원래 6월부터 일회용급 보증금 시스템이 시행되잖아요. 이런 공공주도의 공공기반의 보증금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용급인데 이거 그냥 다회용급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용급 보증금 시스템에 기반해서 공공주도의 다회용급 보증금 시스템이 원래 하반기 정도에서는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보증금 시스템보다는 공공기관의 보증금 시스템에 올라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자꾸 공유컵을 고민할 때 공유컵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쫓기지 말고
오히려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좀 지속 가능한 모델들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6월 달에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시행되고 나서 그 자원순환 보증금 센터에서 다회용품 보증금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서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 지자체 차원에서의 시범 사업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보증금 시스템은 자원순환 보증금 센터에서의 다회용 보증금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되는 것인가를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회용기 사업의 과제는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소비자의 심리적 거부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초기 투자 비용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인데 세척시설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다회용기 수거 세척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서 이제 자꾸 환경적인 차원에서 캠페인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가치 소비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환경적 편익을 자꾸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오히려 일회용기보다 다회용기를 쓰는 것들이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뭔가의 편익 같은 것들을 잘 설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회용기 표준화 필요하고요. 다회용기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로 갈 거냐, 플라스틱 재질로 갈 거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데요. 플라스틱 재질로 갔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고온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세척할 때마다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초기 투자 비용은 줄어들죠. 이렇게 스테인리스 재질과 플라스틱 재질의 장단점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잘 따져봐야 되고요. 아니, 음식점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거냐. 이거는 배달 앱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소비자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더 활성화시키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음식점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래서 관련된 조례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만들고요. 자원순환 기본조례 내에서의 여러 가지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들을 근거에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맹이 소비와 관련해서 결국 제로웨이스트 매장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대형 유통 매장 내에 입점한 제로웨이스트 매장 시음도 지금 하고 있고요. 관련된 규제들은 정리한 것인데요.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활성화의 핵심은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동네 단위의 하나의 제로웨이스트 매장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 하려면 저는 조례에 관련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호텔 대상으로 한 B2B 리필 모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샴푸 같은 경우에는 그냥 B2B로 리필해서 다시 공급해주는 이런 모델도 필요한 것이고, 동네 단위의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참 역할이 많습니다. 재활용의 활성화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동네 단위의 제로웨이스트 매장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재활용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게서 업사이클러들에게 공급해주고 다시 제품으로 받아서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보증금제가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리필하는 것은 소비자가 자기 용기를 들고 하면서 재사용하는 것이고요. 보증금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들이 아예 재사용 용기에 물건을 담아서 판매하고 빈 용기는 다시 자기들이 가져와서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것. 소주 맥주병이죠. 그러니까 소주 맥주병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까지도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일회용 포장재 자체에 대한 사용 금지까지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증 포인트 제도인데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이게 좀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 지자체가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기 예전에 목포시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 특별회계도 있던데 그냥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차라리 제로웨이스트 실증 포인트로 해서 시민들에게 다 돌려주는 대대적인 이 캠페인으로 가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재사용 및 공유경제 활성화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물품을 공유해주자. 그러니까 물품을 기관을 통해서 빌려주는 방식들이 있는 것인데요. 민간업체가 활성화되는 방식들도 있고 공공센터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공공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도서관이잖아요.
이게 장난감이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걸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개인과 개인들이 서로 빌려주거나 교환하는 프로그램도 또 필요한 것이고, 이게 네덜란드에서 피어바이라고 하는 유명한 업체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자기가 쓰지 않는 물품들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공유 플랫폼인데, 당근마켓과 조금 다른 모델들인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수의수선 재사용 체계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재사용 센터가 만들어져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이쪽으로 모아서 재사용 매장으로 공급해주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수리수선, 이건 국가정책 차원에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가구 등의 재사용 체계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뭐 iFix it이라든지 국내 인라이튼 같은 사례들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스펙 재사용 하시는데 아이스펙 재사용에 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감을 설치해서 그냥 막 먹는 방식을 조금 더 다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이스팩을 막 뿌리는 게 저는 그점에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거 함을 통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점에서 대면으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도 진짜 깨끗하게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만 가져오게 해서 그냥 복잡한 과정을 잠깐만 살균한 다음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공짜로 뿌리는 개념으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좀 더 내실 있는 모델로 좀 진행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매장 등을 활용해서 그점에서 깨끗하게 모은 다음에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파는 이런 내실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앞으로 아이스팩 재사용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데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이 좀 활성화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기저귀 재사용 모델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 번 시도되다가 죽었는데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정과 가정으로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사업이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 키우다가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하려면 어린이집을 먼저 잡아야 돼요. 고정 고객을 만들어 놓고 이 고정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 수요자들을 확충해라. 그리고 단계적 절차를 밟아 나가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분리배출 및 선별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정보 제공 시스템은 국가 차원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되고요. 요즘 대인 분리배출 컨설팅 사업으로 자원순환관리사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일단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자원순환관리사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 망가뜨려요. 자원순환관리사 업무는 저는 자원봉사 영역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으로 풀어야 될 문제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리면 나중에 자원봉사 활동까지 다 엉켜버려요. 저쪽은 돈 주는데 왜 우리는 돈 안 주냐. 이렇게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부분의 상당 부분들은 시민의 참여 봉사의 영역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분리배출과 선별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지역과 관련해서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분리배출 품목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신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파트의 재활용품 품목 관리가 필요하고요. 핵심은 이건데 단독주택지역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일단 문전배출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세분류 체계가 아니라 중분류 체계로 품목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전용 봉투제도 도입을 해야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민보상 연계 거점수고 방식을 요새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성전시의 자원순환 가게 거점 공간에서 대면으로 받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무인의 수기를 설치해서 받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료 참고하시면 될 텐데, 자, 주민보상 거점 체계로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일단은 문전배출 방식과 품목이 엉켜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주민보상 방식이 있어서 지자체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조달 가능하냐. 캠페인용으로 몇 대 설치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자꾸 확대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재원 조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적으로 막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지자체가 기계를 사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원 조달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반드시 시의회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없는 과정에서 나타나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민간에서 그냥 자기들이 투자하는 방식이야 뭐 투자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지자체 투자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인해수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페트병에 보증금 체계 도입했을 때 무인해수기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증금 체계 도입과 관련해서 무인해수기 설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증금 체계가 많아져야 확대돼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시민 참여형 재활용품 관리 모델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것은 동네 단위의 제로웨이스트 매장들이 설치되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동네 단위의 제로웨이스트 매장들이 재활용품을 모으는 젖전 수집소 역할들을 활성화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자원봉사 활동이 결합되는 모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음식물은 좀 넘어가고요. 제가 지역 차원에서 좀 하고 싶은 것은 발생을 해서 시민 참여형의 태비한 모델들이 좀 앞으로 주민운동 차원에서 참여 모델로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형 퇴비화 기기도 많이 설치되면 좋겠고 음식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개념인데 앞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직 등비와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꼭 하나만 해라라고 하면 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는 지자체별로 하나씩 좀 설치를 하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제가 아까 제로웨이스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다 인프라 확대예요. 인프라가 앞으로 계속 확대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의 자원순환과 조직으로 이 관리가 가능할 거냐 어려워요. 그리고 제로웨이스트와 관련된 실험들 가능할 거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와 관련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이 전문기관 주도로 해서 인프라의 확충과 실험들을 하게 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이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면은 실패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를 지자체 단위로 하나씩 설치해서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지자체와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일단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마을의 핵심 문제를 반드시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단계를 접근해야 되는데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가 지속 가능하려면 일단 1단계 사업으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활동 주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활동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 기업이나 주민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거냐,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거냐, 그 공간이 뭐가 될 거냐,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나 재활용 매장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순환 마을로 가기 위한 1차 기반이 만들어지고 이 기반들을 토대로 해서 지자체와 주민들 간에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역시 또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